환경화학공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챕터 7 에어폴루션 대기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7장 대기오염의 서론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52년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죠. 이때 영국에서 한 일주일 동안 스모그가 되게 심하게 나타났어요. 이걸로 인해서 4,000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48년 도로노라는 도시에서 4일 동안 그 대기오염에 의해서 대기오염에 관련된 사망자 수가 20명 그리고 6,000명 정도가 질병에 시달렸대요. 이거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설퍼 다이옥사이드, 설퍼 옥사이드, 그러니까 황산화물 그리고 입자상 오염물질, 파티큘레이트 폴루턴트, 파티큘레이트 매럴 이게 농도가 극도로 높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난 몇 세기, 몇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 대기오염에 대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들로 주로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지금부터 계속 배울 건데 6가지 물질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6가지 오염 물질들 그러니까 이걸 크리테리아 폴루턴트라 그러고 이 6가지 크리테리아 폴루턴트를 저감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실내 대기 오염 물질 그리고 법안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2018년부터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라는 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소에 있으면서 미세먼지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뭘까? 라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실제 대기오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 순수히 저도 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환경화학공학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연구실에서도 대기오염 물질들, 지금은 뭐 카본 모노크사이드, 낙스 이런 거를 제거하는 반응 공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오염 물질들을 좀 제거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기오염 배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배우긴 할 거예요. 6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그 진짜 독성이 있는 케미컬들도 있고 케미컬 뭐 CO라든지 삭스라든지 낙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스 혹은 파티큘레이트 매러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인데 이런 소스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폴루턴트 이거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폴루턴트 소스라는 거는 우선 그 어떠한 대기 오염 물질의 서브스턴스들이 다이렉틀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폴루턴트 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은 뭐가 있느냐 뭐 연소 증발 그리고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라인딩 하거나 어브레이션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보면 연소라든지 에바포레이션 되는 증발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CO라든지 뭐 VO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렉틀리 우리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죠. 그리고 세컨더리 폴루턴트 소스라는 거는 그 서브스턴스들이 다양한 피지컬 프로세스나 케미컬 리액션에서 의해서 생성될 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6가지 폴루턴트들이 다이렉틀리 이게 그 직접적으로 바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물질들이
어떠한 피지컬 프로세스나 케미컬 프로세서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고 배출될 때 이런 거를 세컨더리 폴루턴트 소스라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연소 공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메탄이 연소한다고 생각을 하면 메탄이 연료로서 많이 쓰이죠. 우리 도시가스에도 거의 대부분이 메탄이니까 이 메탄, 특히 하이드로카본 퓨얼 중에 하나인 메탄이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CO2랑 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연소됐을 때 그런 건데 산소가 가량으로 있고 충분한 산소가 있어 가지고 연소가 완벽하게 다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메탄이 불완전 연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카본 퓨얼 메탄이 불완전 연소가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메탄이 산소랑 반응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CO2하고 물을 배출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일정 부분 CO나 언컴버스션,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된 하이드로카본유가 배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연소의 온도가 너무 높잖아. 그러면 연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낙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연소 온도가 너무 높은 조건, 예를 들어서 1000도, 막 900 몇십 도, 뭐 이런 조건에서 공기 중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낙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에어에 있는 N2O2가 반응을 해가지고 서멀락스, 이런 거를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낙스를 서멀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멀락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불완전 연소의 예를 보면 여러분들 뭐 1988 응답하라 1988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그 해리, 그러니까 덕선이가 그 기억력이 안 좋은 걸로 나오죠. 왜 그렇죠? 그게 어렸을 때 불완전 연소된 연탄가스를 많이 마셔서 그렇지. 그게 다 CO거든. CO나 불완전 연소된 하이드로카본이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목숨이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연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가니까 그렇긴 한데 연료에는 하이드로카본 연료라 그러면 C하고 H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고 C하고 H가 메이저를, 그러니까 대부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하이드로카본 연료 안에는 나이트로젠도 있고 설퍼도 있고 납도 있고 그리고 수온도 있고 뭐 탈 수 없는 애쉬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학원 양론 시간에 연소 반응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타면 어떻게 되느냐, 연료를 연소를 하면 물하고 CO2가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배출이 되게 돼요. 그게 뭐냐? 낙스. 그래서 이 연료에 있는 나이트로젠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낙스를 퓨얼 낙스라 그래. 그리고 설퍼 때문에 생성되는 게 삭스, 그리고 납, 머큐리, 그리고 해제. 그리고 연소하면서 이 해제나 어떠한 그 타지 않는 애들이 파티큘레이트 매러 형태로 또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연소의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정성적으로 연료가 있으면 실제 H하고 C, 수소하고 탄소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설퍼, 나이트로젠, 납, 수원, 애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에어하고 반응을 하죠. 그러면 연소 생성물로 뭐가 대부분 나오냐? 물론 CO2하고 H2O가 나옵니다.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CO, 낙스, 삭스, 납, 파티큘레이트 매러 이런 것들 그리고 애쉬, 수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앞서 얘기한 6 critical substance라는 게 뭐가 있냐면 CO, 삭스, 낙스, 납, 그리고 파티큘레이트. 여기 하나가 뭐 있느냐?
조금 이따 얘기할 오존, 오존이 또 있어. 그래서 6개예요. 그리고 VOC, 볼러타일 오게닉 매럴, VOC 볼러타일 오게닉 매럴을 얘네들이 낙스랑 반응하게 되면, 물론 태양빛이 있는 광학 반응이에요. 포토케미컬 스모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VOC하고 낙스하고 태양빛 조건에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스모그가 발생되는데, 이게 O3하고 뭐 다른 물질들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크리테리얼 서브스턴스가 뭐냐,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CO, 낙스, 삭스, 납, 파티큘레이트 매터, 그리고 O3함,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누가 학생들이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왜 연소가 제일 중요해요? 뭐 연소 반응에서 왜 이런 거를 다뤄요? 그러는 길 하는데, 그러니까 그 대기 오염 물질에서 왜 연소 반응을 전제로 생각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우리 현대인들은 전기 없이 못 살죠.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동하는데 자동차라는 거를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문명의 기기를 쓰게 되는데, 전기의 예를 들어 봅시다.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냐면, 우선 석탄이나 석유나 디젤이나 천연가스나 이런 거를 발전소 연소로 해서 연소를 해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얻죠. 그 열 에너지로 스팀을 만듭니다. 고온고압의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고온고압의 스팀이 터빈의 날개를 퉁 때려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얻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은 아니고 거의 모든 에너지원들이 연소 반응에 의해서 나온 열 에너지, 그리고 그 열 에너지를 전환된 에너지 형태, 그게 전기든 뭐 다른 형태든 전환된 에너지 형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식으로 연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열 에너지를 전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소 반응에서 인간 모두 활동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들, 대기 오염 물질들은 거의 연소 반응에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해요. 자, 7-3 클린 에어 액터, 대기 청정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이게 미국의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에서 1970년도부터 클린 에어 액터, 대기 청정법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뭐 기준들이 만들어졌다. 그게 어떤 기준이 미국 EPA에서 기준을 만드는 좀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게 뭐냐,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그래서 National Air Quality Emission Standard 혹은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이런 거를 만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NAAQS에서 지정한 6가지 생성물, 조금 전에 얘기한 카본 모노크사이드, 납, 그리고 낙스, 그리고 삭스, 그리고 파티큘레이트 매터, 입자성 물질, 그리고 오존, 이 6가지를 정했어요. 자, 테이블 7.1은 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하고, 캘리포니아에서의 6가지 물질에 대한, 6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본 모노크사이드, CO, 납, 낙스, 오존, 그리고 삭스 있는데, 파티큘레이트 매터 같은 경우는, 입자성 물질 같은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서 PM10, PM2.5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마스크 많이 끼고 다니죠, 마스크. 근데 KF94라는 게 PM2.5 이하의 입자상을 94% 이상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KF94라 그래요. 그래서 이 PM2.5, 그게 입자상 물질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NAAQS 기준, 이게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한 거고, 미국에는 또 주정부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캘리포니아 기준들이 좀 더 세요. 좀 더 세. 세라는 게 뭐냐면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준 확립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예제 7.1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도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한번 읽어보거나 그 파워포인트를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970년부터 1977년, 1990년대까지 미국의 그 대기청정법 그리고 대기청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우리나라랑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수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염물 배출 제어 현황하고 대기질의 향상 개선. 자, 그래서 어쨌든 클린에어 액트 때문에 이 6가지 키 크리테리얼 폴루턴트의 그 배출이 굉장히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 에어 퀄리티가 그 공기질이 되게 그 가시적으로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1970년대하고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CO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낙소도 꽤 많이 줄고 VOC도 반, 싹수도 많이 줄고 이렇게 줄었어요. 그냥 보면 알겠지만 뭐 CO, 낙스, 싹스, VOC 이런 것들은 1970년도 레벨 기준으로 1995년도 뭐 2002년도 이 정도 기준으로 거의 반 정도가 줄었고,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1995년 납 배출량이 1970년대 대비 98%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 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같은 경우는 EPA의 에어 퀄리티 인덱스의 그 베이시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중들한테 오늘 공기가 좋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공기가 뭐 좋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AQI 지수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0부터 500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뭐 0에서 50이다 그러면 AQI가 0에서 50은 굿, 그리고 51에서 100, 그리고 이거는 모더레이트, 그리고 101에서 150 얘네들은 좀 천식을 앓거나 혹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액티브한 천식을 앓거나 뭐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그리고 151에서 200에서는 unhealthy, 201에서 300에서는 very unhealthy 이렇게 하고, 301이 넘을 때는 해저더러스 위험, 이렇게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굿은, 좋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기 상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모데레이트는 특별히 좀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좀 헤비하게 좀 격한 활동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unhealthy sensitive 그룹 101에서 150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어린이, 그리고 어른, 그리고 좀 천식 같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이거나 외부 활동을 줄여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리고 151부터는 언헬시 조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베리 언헬시 같은 경우는 대기질이 건강에 좀 경고를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공기 진짜 안 좋고 이 공기를 내가 마시면 건강에 해롭겠구나. 그리고 해저드로서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안 좋다. 그리고 테이블 7.3을 보면 그 8시간 기준 혹은 1시간 기준 뭐 각 시간 기준으로 6가지 크리테리얼 폴루턴트 서브스턴스의 각 기준 AQI 숫자하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AQI 지수별로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각 6가지 오염 물질별로 이렇게 수치들을 다 나타냈습니다. AQI가 100이 넘는 날짜를 수를 재가지고 이 날짜 수로 공기질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느냐, 공기질이 얼마만큼 나빠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지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겨 7.3을 봅시다. 그러면 1992년에 AQI가 100이 넘는 날짜를 1990년을 1이라고 두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AQI 100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더레이터야, 중간 정도니까 그거보다 그 100이 넘는 날짜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깨끗한 날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ll PAMs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1992년 대비 2000년 전까지 되게 공기질이 안 좋죠. 그리고 그림 7.4 같은 경우는 미국 인구 2002년도에 미국 인구 약 2억 9천만 명 중에 NAAQS 스탠다드 기준보다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숫자, 예를 들어서 뭐 낙스는 없는데 오존이 NAQS보다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혹은 PM 같은 경우 다른 NAQS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른 NAQS 물질 기준보다 높게 사는 사람들 꽤 많죠. 자, 지금부터는 대기오염 기준 물질, 그러니까 6가지 기준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배워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가지 주요한 대기오염 물질이 있고, 그게 뭐냐? 우선 CO, 삭스, 낙스, 납, 그리고 파티큘레이트 매터, 그리고 오존, 이 6가지예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카본 모녹사이드, CO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폴루턴트 중에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대기오염 폴루턴트 중에 3분의 2의 양을 차지한다 그러고, CO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뭐 컬러리스하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리고 독성가스고, 그리고 이 CO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불완전 연소에서 생깁니다. 이 불완전 연소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4가지 이 변수들이 부족할 때 생기는데, 우선 산소가 공급되는 게 부족하다, 그리고 연소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 그리고 가스가 연소하는 데 있어서 그 연소에 가스가 컨택하는 레지던스 타임이 부족하다, 그리고 연소로의 터뷸런스가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게 충분히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CO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O 에미션 중에 80%가 우리 교통, 자동차, 트랜스포트 섹터에서 나타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의 모든 도심지에서의 CO는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그리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시카고나 이런 큰 도시 있잖아요. 큰 도시에서 CO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 피크 타임이 어디냐? 평일에 아침하고 그 늦은 오후, 그러니까 러시아워 타임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켄드에는, 주말에는 그냥 뭐 원 로우 픽이 늦은 오후에 원 로우 픽, 작은 피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 책이 물론 미국 중심으로 너무 써져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의 만약에 CO 농도를 잰다고 했으면 대부분의 경우가 자동차 연소, 지금은 뭐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자동차 연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자동차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CO 양이 가장 많을 때가 아침이고, 그리고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CO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CO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카복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그러면 카복시 헤모글로빈이 여기 카복시 헤모글로빈이 원래 산소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CO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CO 헤모글로빈, 카복시 헤모글로빈이 계속 산소를 전달하지 않고 산소를 뇌까지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내사를 하게 돼요. 내사가 아니고 사람이 그 몸에 산소가 전달이 안 돼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를 피 속의 농도를 이렇게 잰다고 합니다. 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를 우선 세츄레이션 레벨 대비 퍼센트로 나타내면 베타 곱하기 1 익스포넨셜의 감마 t CO의 농도 이렇게 잰다고 합니다. 카복시 헤모글로빈에 대한 예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2. 그래서 카복시 헤모글로빈의 퍼센트에 따라서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표를 나타냈는데, X축은 익스포즈 타임이에요. 그래서 Y축은 카복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나타낸 거고, 퍼센트니까. 일반적으로 낮은 농도, 뭐 한 5ppm 이하에서는 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10% 이하게 되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약간 아프거나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뭐 1시간이든 뭐 5시간 정도 노출이 되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CO의 농도가 100ppm 이상 있을 때 문제가 돼요. 자, 봅시다. 우선 CO의 농도가 15ppm 혹은 30ppm 이하다. 그러면 10시간, 100시간에 노출돼도 별 평균적인 사람은 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5% 이하를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10%가 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그렇게 되는데, CO의 농도가 100ppm 이상이다. 근데 100ppm 이상에서 1시간 노출됐을 때는 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3,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노출 시간이 계속 높아지면 100ppm CO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계속 있게 되면 10시간 정도 있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프거나 그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100ppm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면 좀 머리가 아프고
머리 쓰는 멘탈 액티비티가 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300ppm까지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1시간 이내는 좀 영향을 덜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나 코마 상태까지, 보미트 상태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00ppm이다. 이때는 1시간만 노출돼도 머리가 아프다가 한 2시간 노출되면 코마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낙스에 대해서,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7가지 형태가 있는데 NO, NO2, NO3, N2O, N2O3, N2O4, 그리고 N2O5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나이트릭 옥사이드 NO랑 그 다음에 NO2예요.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낙스의 소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서멀 낙스고 하나가 퓨어 낙스입니다. 그래서 서멀 낙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를 할 때 굉장히 고온, 한 1000도 정도 됐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산소하고 질소하고 연소로에서 반응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열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열에 의해서 그 낙스가 되는 현상, 이걸 서멀 낙스라고 그러고, 퓨어 낙스 같은 경우는 연료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산화가 돼 가지고 낙스로 나올 때 연료 속에 있는 N 성분이 산화돼 가지고 낙스로 나올 때 이걸 퓨어 낙스라 그래요. 그리고 200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자동차나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세션이 57%를 담당하고 있고 스테이셔너리 퓨얼 컨버션, 그러니까 우리 발전소 같은데 이런 데에서 낙스가 나오는 게 37%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낙스가 문제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생명에 바로 다이렉트 영향도 끼치기도 하지만 다른 환경적인 결과물도 배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록실 라디칼하고 낙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그래서 HNO3 질소를 만들고 이게 비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성비지, 산성비. 얘네들이 그래서 금속 표면을 좀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낙스들이 광학 반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레디시 브라운 컬러의 스모그를 그 발생을 시켜요. 스모그. 낙스의 배출량은 그 자동차에 의해서 배출되는 양은 1994년에 피크를 치다가 지금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뭐 헤비 듀티 가솔린 비어클, 그러니까 트럭, 그리고 논로드 비어클에서 그 발생하는 그 낙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해요. 이게 2003년이니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보라타일 오게닉 컴파운드 VOC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휘발성 유기물질은 말 그대로 오게닉 물질인데 오게닉 컴파운드인데 이게 휘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면 솔벤트나 연료나 다른 오게닉들이 그냥 다이렉트리 에바포레이션 될 때 그게 뭐 언번디드 혹은 파샬리 번디드 하이드로카본과 함께 배출될 때, 이럴 때. 그래서 그 교통 분야에서 거의 반 정도의 VOC 에미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VOC 같은 경우도 그 톡식 케미컬이고 얘네들이 하이드로카본으로 대기상에 배출될 때 낙스나 이런 것들하고 또 광학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지만 다음 볼게. 포토케미컬 스모그 앤 오존에서 봅시다. 아까 배운 낙스하고 VOC하고 햇빛이 햇빛이
있으면 얘네들이 복잡한 환경화학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세컨더리 폴루턴트인 포토케미컬 옥시던트를 포토케미컬 스모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VOC하고 낙스하고 선라이트가 만나면 광화학 스모그를 만든다. 근데 광화학 스모그가 뭐냐? 예전에 런던에서 나타난 그 사람을 4,000명이나 사망하게 한 그런 스모그. 4,000명 맞죠? 4,000명. 4,000명 이상. 특히 낙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낙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NO2가 NO3까지 가서 어떤 유기물질이나 뭐 염하고 만나가지고 미세먼지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낙스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제어를 잘 해야 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NO랑 NO2, O3의 포토케미컬 리액션 순서, 광학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낙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서멀 낙스 같은 경우는 N2하고 O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NO가 만들어지죠. 이 NO가 만들어지는데 이 나이트릭 옥시던트는 좀 그렇게까지 안정하지 않고 좀 덜 안정해요. 그래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배출되면 얘네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 가지고 NO2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NO2가 이제 광분해 반응에 의해서 NO2가 태양빛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NO2가 NO하고 다시 옥시전으로 분해가 돼. 그러면 이 어토믹 옥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액티브 하거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O하고 O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오존을 만들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혹은 반응에 참여하는 유기물질이나 혹은 다른 서브스턴스가 있긴 해도 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오존이 다시 NO 죄송합니다. 이 오존이 다시 NO를 NO2로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O3하고 NO하고 반응해서 NO2하고 옥시전이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빨간색 박스의 반응식을 보면 알겠지만 NO가 처음부터 보면 NO가 NO2로 되고 NO2가 다시 NO로 되면서 옥시전을 만들고 어텀의 옥시전을 만들고 어텀의 옥시전이 O3가 되고 O3는 다시 NO를 NO2로 만들고 NO2가 다시 광학 반응해서 NO와 옥시전을 만들고 옥시전이 O3가 되고 O3가 다시 NO와 NO2와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 NO하고 NO2하고는 계속 왔다 갔다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광학 반응에 의해서 어텀이 옥시전이 만들어졌다가 O3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O3가 다시 NO와 NO2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7.6 같은 경우는 NO하고 NO2하고 옥시전의 농도를 1965년 7월 19일에 NO, NO2 옥시전의 농도를 쟀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나이트릭 NO죠. 그 다음에 NO2, 그죠? NO2. 그 다음에 다시 볼게. NO를 노란색. 그 다음에 그 있다가 NO2가 녹색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오존이 이렇게 10시부터 쭉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NO가 NO2가 되고 NO2가 분해되면서 옥시전 어텀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라이프타임이 짧으니까 액티브하면서 O3를 만들고 O3가 다시 NO를 NO2로 만들고 이런 역할을 계속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하이드로카본하고 낙스,
탄화수소와 낙스 봅시다. 이 낙스, NO2,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의 광화학 사이클을 하이드로카본 라디컬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오게닉들이 오존의 농도를 높이는데 이 낙스하고 하이드로카본이 반응하는 이 사이클에 하이드로카본을 적용하기만 하면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해. 뭐 알고 있겠지만 포토케미컬 스모그는 굉장히 포토케미컬 스모그의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프리 라디칼이라는 걸 알죠. 여기 설명을 보면 알 거고, 하이드록시 라디칼 같은 경우도 OH 라디컬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어텀의 옥시전이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되는 거, 이렇게 어텀의 옥시전이 물하고 반응을 해서 생성시키는 게 옥시전 하이드록시 라디칼이고, 그리고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도로 extremely reactive 하죠.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라디컬의 주요 역할은 NO2의 옥시데이션, 그래서 나이트릭 애시드를 만들거나 CO를 CO2까지 보내거나,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죠. 그리고 가끔씩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VOC나 다른 오게닉 컴파운드도 산화를 시켜서 제거를 하기도 해요. 계속 낙스의 포토리릭 광화학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지금부터는 하이드록시 라디컬, 하이드로카본 라디컬에 대해서도 좀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이드로카본이 어떻게 NO에서 NO2로 가는 전환율하고, 그리고 O3를 증대시키냐. 우선 첫 번째 파트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노란색 박스. 우선 하이드로카본이 이렇게 에미션이 되면 그 중에 있는 OH 라디컬이 하이드로카본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하이드로카본 라디컬을 만들어요. 라디컬. 그러면 이 라디컬은 공기 중에 있는 옥시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RO2 라디컬을 만들고, 이 RO2 라디컬이 NO랑 반응을 해가지고 NO2로 만들어요. NO2. 그러면 아까 NO2를 만들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죠? NO2가 NO로 되면서, 이렇게 NO로 되면서 옥시전을 내놓죠. 이 옥시전 아톰이 공기 중에 있는 O2랑 만나가지고 O3가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 있는 또 RO 라디컬 같은 경우는 우선 RO2 라디컬이 되고, RO2 라디컬에서 NO랑 반응해가지고 RO 라디컬이고 NO2가 되고, 그래서 이 RO 라디컬이 다시 옥시전하고 만나면 하이드록시 슈퍼옥사이드 라디컬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라디컬은 다시 NO2로 만들고, 그래서 이 NO2가 다시 옥시전을 내놓고 이렇게 NO로 돌아가죠. 그리고 옥시전 가스하고 옥시전 아톰하고 만나서 O3를 만들고, 그래서 이 아래쪽 반응이 이 반응 RO 라디컬이 옥시전하고 만나서 OH2랑 알데히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 HO2 라디컬이 NO랑 반응해서 NO2 만들고 OH 라디컬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스텝 여기서는 지금 7-18 이 리액션하고 동일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라디컬이 만들어지고, 그 라디컬이 옥사이드 라디컬이 되고,
그 옥사이드 라디컬이 NO를 NO2로 만들고 NO2가 다시 옥시전을 내놓고 옥시전이 O2랑 만나가지고 오존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 만약에 CO와 관련된 카본 모녹사이드가 관련된 반응 같은 경우는 OH 라디컬이 CO랑 반응해 가지고 CO2 반응하고 프로톤 라디컬을 만들어요. 이 프로톤 라디컬이 다시 이 하이드로젠 아톰 라디컬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옥시전하고 만나 가지고 하이드록시 프록실 라디컬을 만들어요. 그러면 하이드록시 프록실 라디컬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전 슬라이드 봤던 반응에 의해서 NO가 NO2로 되고 이렇게 프록실 라디컬이 NO랑 반응해서 NO2가 라디컬을 만들어요. 그럼 NO2가 다시 옥시전을 내뿜고 오존이 되고 그리고 다시 NO2는 NO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 포톨리릭 사이클을 좀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 아래 그림처럼 돼요. 우선 NO가 에미션이 되죠. NO가 에미션이 되면 여기에 어떠한 라디컬들이나 오존이라든지 뭐 혹은 라디컬이라든지 O2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디컬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NO2로 산화를 시켜요. 그럼 NO2에서 옥시전을 내놓고 다시 NO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옥시전은 외부에 있는 O2랑 반응을 해서 오존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오존은 다시 어디로 갔느냐? NO를 NO2로 산화를 시켜.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게 돼요. 태양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O3는 NO를 NO2로 만든다. NO2는 옥시전을 내놓고 O2랑 반응해서 오존을 만든다. 대신에 NO2는 다시 NO로 간다. NO로 돌아간다. 책을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